1944년 10월 23일 독일 국경 근처 벨기에의 어두운 숲속. 경험 많은 독일군 병사들이 참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혹한과 북아프리카의 사막을 모두 겪은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에게 미국군은 이전에도 만났던 익숙한 상대였다. 이제 또 다른 미군 부대가 접근 중이었다. 보고에 따르면 그 부대는 104 보병사단, 미국 본토에서 갓 도착한 신병들로 구성된 팀버울프라는 별명을 가진 부대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독일군 장교들은 웃었다. 시골 농부나 공장 일꾼 출신들일 것이다. 아직 전쟁이 뭔지도 모를 텐데 그들은 이미 많은 미군 부대를 격파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포를 만나게 된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조용히 다가온 미군 병사들. 수색병이 총소리조차 없이 제거되었다. 독일군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참호가 돌파당하고 있었다. 그 부대를 이끈 지휘관의 이름은 테리 앨런, 테리 더라 메이서 앨런. 미군 내에서는 그를 터러블 테리, 테러벨 테리라 불렀다. 독일군은 곧 그 별명의 의미를 직접 깨닫게 된다. 그는 규칙을 싫어했고 제복보다는 승리를 중시했다. 한때 미군 상층부에서 지나치게 위험하고 자유분방하며 휘하 병사들과 너무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았고 결국 해임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고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이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꿨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만들어졌을까? 테리 앨런은 1888년 유타주 포트 더글라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육군 장교였고 외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당시 게티스버그 전투에 참전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기지에서 말을 타며 총을 쏘며 이동하며 자라온 전형적인 군인의 아이였다. 1907년 그는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한다. 군인 가문에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완전히 실패했다. 수학을 싫어했고 규율에 반항했고 교실에 앉아있는 걸 견디지 못했다. 수업 중 더듬거렸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로 이어졌다. 결국 그는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당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꿈을 접었을 것이다. 하지만 테리 앨런은 달랐다.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가톨릭 대학교에 진학해 학위를 받고 1912년 미 육군 기병대로 임관됐다. 주류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했지만 연문으로 어떻게든 들어간 것이다. 그 후 그의 행동은 항상 똑같았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한다. 1913년 멕시코 국경에서 6명의 병사만을 이끌고 무장 도적단 30명을 상대로 돌격을 감행해 모두 사살하거나 생포했다. 원칙대로라면 지원군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한다는 철학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프랑스로 파견되었다. 처음엔 전투부대가 아닌 탄약 운반 임무를 맡았지만 결국 그는 90보병사단 소속의 358연대 3대대를 지휘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군사 역사에 남을 전술을 개발했다. 바로 야간 공격. 당시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어둠 속 작전을 위험하다며 기피했다. 아군 5인 사격, 길을 잃는 위험, 명령체계 붕괴, 모두 그럴듯한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앨런은 실전 데이터를 보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낮에는 기관총, 박격포, 포병이 정확히 조준하며 지옥을 만든다. 하지만 밤에는 시야가 사라진다. 방어 측은 패닉에 빠지고 허공에 탄환을 낭비하게 된다. 그는 야간 공격이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고 판단했고 직접 그 이론을 실전에 옮겼다. 철저한 정찰, 단순한 명령체계, 비언어적 신호, 미리 지정된 집결지, 모두가 그의 교범에 포함됐다. 1918년 10월 24일
그는 얼굴에 총상을 입었지만 후송을 거부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얼굴에 피가 흐르는 상태로 계속 지휘를 이어간 그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줬다. 전투 후 그는 은성무 공훈장과 퍼플하트 2개를 받았다. 전쟁은 끝났고 대부분의 젊은 장교들은 평범한 군 생활로 돌아갔다. 하지만 앨런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장교들이 진급 정체로 술에 의존할 때 그는 말타기 경주에 참가했고 폴로 선수로 1920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기병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전쟁의 본질을 연구하며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미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은 그를 발탁한다. 모두가 그는 문제아야라고 반대했지만 마셜은 말했다. 그는 싸울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해. 그 후 앨런은 미국 육군 최고의 전투사단 중 하나인 제1보병사단 빅레드1을 지휘하게 된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칠리아에서 그는 연전연승을 이어간다. 그러나 그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스타일은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 사령부는 그를 해임시킨다. 정복자에서 하루아침에 좌천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돌아왔다. 새로 창설된 백사보병사단 팀버울프를 맡는다. 모두가 무시했던 신병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세계 최강의 야간 전투부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가 설계한 훈련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 6시간 이상 전술훈련, 매주 밤샘 훈련, 실탄 사용, 실제 포격 지원 하의 야간 돌격. 모두가 미쳤다고 말했지만 그는 알았다. 밤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1944년 10월 벨기에의 어두운 숲속에서 그 진실이 증명됐다. 백사사단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센트리는 조용히 제거됐다. 기관총은 허공에 총알을 쏟아부었다. 독일군은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몇 시간 뒤 독일군 본부에는 보고가 올라왔다. 미국군 새 부대가 출현. 야간 공격 전문. 예측 불가. 고도에 훈련된 정예 부대.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왜냐면 그날 밤 그들은 터러블 테리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 전선에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밤에 조심해라. 팀버울프가 나타난다. 1888년 4월 1일 테리드 라 메사앨런은 미국 유타 준주의 포트 더글라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사무엘 앨런은 직업 군인이었고 가족 내군 복무 전통은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외할아버지 카를로스 알바레즈 드 라 메사는 게티스버그 전투에 참전한 북군 장교였다. 테리 앨런은 유년 시절 대부분을 서부 개척지의 군기지에서 보냈다. 말타기는 읽기보다 먼저 익혔고 사격은 산수보다 능숙했다. 그는 전형적인 올드아미의 자식이었다. 총성과 군가, 행군과 마국 간 냄새 속에서 자라난 아이. 가족의 기대대로 그는 1907년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했다. 당시 군인 가문에게 있어 이는 최고의 명예였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곧 좌절을 겪는다. 웨스트 포인트의 생활은 규율, 수학, 무기학, 반복된 관행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앨런은 이 모든 걸 싫어했다. 그는 교실보다 들판에서 뛰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수업 시간에는 더듬거리거나 집중하지 못했다. 항상 안절부절 못했고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반복적으로 징계를 받았다. 결국 그는 포병학과 수학에서 낙제에 퇴학당했다. 군인 가문에게 있어 이는 굴욕이었다. 웨스트 포인트를 나가지 못한 군인의 아들은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테리 앨런은 좌절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가톨릭 대학교에 진학해 학사 학위를 따냈고 1912년 다른 경로를 통해 기병대 소속의 소위 세컨드 루테넌트로 임관되었다. 정면 문이 막히면 창문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앨런은 뒷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임관 직후 그는 1913년 멕시코 국경지대로 파견된다.
당시 미멕시코 국경은 긴장감이 고조된 지역이었다. 어느 날 그는 단 6명의 병력을 이끌고 30명의 멕시코 무장 소몰이 도적단을 상대하게 된다. 정석대로라면 그는 본부에 연락하고 지원군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돌격을 감행했고 전원 생포하거나 사살했다. 그는 매뉴얼보다는 직관과 결단력으로 움직이는 장교였다.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됐다. 제1차 세계대전. 많은 젊은 장교들이 그랬듯 앨런도 전투를 원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실전 경험을 쌓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는 1918년 프랑스 전선에 배치되었지만 처음에는 전투부대가 아닌 탄약수송부대 315th 애뮤니션 트레인 소속이었다. 포탄을 전방으로 운반하는 임무였다. 그가 원하던 전투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충실했다. 곧 그는 원하던 기회를 얻게 된다. 90보병사단 358연대의 3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미엘 전투와 뮤즈아르곤 대공세에 참전하게 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이때 그는 자신만의 전술 철학을 만들어낸다. 야간 공격. 당시 대부분의 지휘관은 밤엔 방어, 낮엔 공격이라는 교리를 따랐다. 이유는 명확했다. 어둠은 통제 불가능했다. 길을 잃기 쉽고 아군끼리 오인 사격이 발생했으며 명령체계가 붕괴되기 쉬웠다. 그러나 앨런은 실전을 통해 다른 진실을 보게 된다. 낮에는 기관총과 박격포, 포병이 공격부대를 정확히 조준해 학살했다. 반면 밤에는 공격자가 유리했다. 어둠은 방어자에게 불리했고 그들에게 공포를 주었다. 그는 야간 작전의 장점을 정리한다. 낮 동안 정찰과 경로 분석, 단순 명료한 명령체계, 소리 없는 이동, 신호플레어, 호루라기 등 비언어적 소통,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법. 그의 병사들은 밤이 되면 움직였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예측하지 못했다. 1918년 10월 24일 그는 기관총 사격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는다. 군의관은 후송을 지시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한다. 몇 시간 후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다시 전선의 복귀의 지휘를 이어간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리더를 받고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임을 느꼈다. 그 공로로 그는 은성무공 훈장, 실버스타어, 과 퍼플하트 2개를 수여받는다. 전쟁이 끝난 뒤 많은 장교들이 군을 떠났지만 앨런은 버티고 준비하고 훈련했다. 그는 늘 전쟁이 다시 올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때부터 그는 병사들을 낮보다 밤에 더 많이 훈련시켰다. 정규 교육보다 3배 많은 전술 훈련, 지도, 나침반, 손신호, 무전기 없이 움직이는 법. 그는 그들을 평범한 병사에서 야간 전투 전문가로 재탄생시켰다. 그의 철학은 간단했다. 낮에는 그들이 지배하고 밤에는 우리가 지배한다. 그 누구도 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먼저 이해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술을 실전에 적용할 기회를 얻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육군은 빠르게 축소되었다. 1918년 400만 명이 넘었던 병력은 1925년에는 1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수많은 장교들이 강제 전역되거나 평생 대위 계급에 머물렀다. 진급은 멈췄고 승진은 희박해졌으며 대부분은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하지만 테리 앨런은 달랐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말을 탔다. 다른 이들이 군 내부 정치에 매달릴 때 그는 야외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뛰었다. 1920년 그는 텍사스 중부에서 열린 300마일 기마 경주에 참가했다.
군 기병대와 카우보이들 간의 대결로 말과 기수 모두의 한계를 시험하는 레이스였다. 앨런은 101시간 56분 만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경주는 단지 취미가 아니었다. 그에겐 전장에서의 인내력과 회복력을 실험하는 훈련이었다. 같은 해 그는 1920년 앤트워프 올림픽 폴로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한다. 그는 전통적인 군마 전술의 달인이자 군인 스포츠계의 스타였다. 하지만 말이 전장의 중심이 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 시대 군대에 적응할 때 앨런은 다음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독일 군사교리를 집요하게 분석했다. 제1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진영, 포병 운용, 참호전 기술을 연구했다. 장비보다 전술, 숫자보다 훈련이라는 신념을 키워갔다. 그는 늘 말했다. 승리는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나치 독일이 부상했다. 앨런은 이를 눈여겨봤다. 그는 독일의 기동 전술, 공병 운용, 통신체계, 그리고 그들이 점점 강화하는 기갑부대를 주시했다. 그는 이 전쟁이 기병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는 여전히 소령, 그리고 후에 중령에 머물러 있었다. 더 이상 전투 현장도 진급도 없었다. 사단 참모직, 훈련소 감독관, 실무 강사, 대부분의 장교들이 싫어하는 업무를 그는 묵묵히 해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었다. 그는 그 업무를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진흙 속에서 굴러야 전쟁에서 산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 실탄을 사용하는 야외 사격 훈련, 수색 및 정찰 시뮬레이션, 방어선 구축과 돌파 훈련. 당시 미군의 대부분 부대는 그저 형식적인 훈련에 그쳤지만 앨런이 맡은 부대는 달랐다. 그는 전투 지휘 능력을 갖춘 병사를 키우고 있었다. 총 쏘는 법만이 아니라 생존하고 리드하고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명확하고 직설적인 명령, 실전처럼 꾸며진 시나리오, 철저한 야간 작전 준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겐 기본이었다. 많은 동료 장교들은 그를 별표 너무 거칠다, 너무 자유분방하다 별표고 평가했다. 말수는 적지만 병사들과는 가까웠고 술은 좋아했지만 지휘는 더 정확했다. 그리고 1939년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의 전면전에 돌입했고 미국도 결국 준비를 시작했다. 미국 육군은 급속한 재정비가 필요했다. 조지 C. 마셜이 새로운 참모총장이 되면서 그는 별표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 진짜 리더 별표들을 찾기 시작했다. 수많은 장교 리스트 속 마셜은 한 인물을 짚어낸다. 많은 이들이 무시했던 중령 한 명. 그의 이름은 테리드 라 메사 앨런. 1940년 10월 1일 마셜은 그를 대령을 건너뛰고 직접 준장, 브리거디어 제너럴으로 승진시킨다. 당시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일로 여겨졌다. 많은 상급자들이 반대했다. 그 사람은 너무 거칠고 군기 관리도 제대로 못해. 하지만 마셜은 단호했다. 그는 병사들과 싸울 줄 안다. 그리고 전쟁에선 그게 전부다. 군 내부 정치에 지친 많은 장교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병사들 사이에선 새로운 기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앨런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미군 부대 중 하나의 지휘를 맡게 된다. 제1보병사단 빅레드1, 더 빅레드1. 그는 이제 단지 훈련 교관이나 참모가 아니었다. 실전 전투부대의 총지휘관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과연 통할 것인가? 그가 보여줄 전장은 이제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시칠리아의 언덕이었다. 북아프리카 1942년 11월 8일 새벽 미군이 알제리의 오란 해안에 상륙했다. 이는 토치 작전, 아퍼레이션 토어치의 일부로 미국이 유럽 전선에 처음으로 전개하는 대규모 공격이었다. 전면의 선부대는 제1보병사단 더 빅레드1, 미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예부대,
지휘관은 새로 부임한 테리 앨런 소장, 메이저 제너럴 테리 앨런. 군 내부에선 문제야, 병사들 사이에선 진짜 사령관이라 불렸다. 앨런은 현장에서 병사들과 어울렸다. 규율보다는 전투력, 외형보다는 결과, 군기보다는 사기를 중시했다. 그의 제복은 늘 더럽혀져 있었고 종종 규정 밖의 언행을 했지만 병사들은 그를 우리 편 장군이라 불렀다. 처음에는 미군도 긴장했다. 연합군과 협력하는 프랑스 비시군과의 교전은 제한적이었지만 독일군과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시험대는 곧 찾아왔다. 튜니지 전역 1943년 초. 미군은 경험 많은 독일군과 직접 맞붙게 된다. 전장을 지휘한 건 에르빈 롬멜, 어인 라멜,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전설적인 독일 지휘관이었다. 미군은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았고 신속한 독일 기갑병력의 움직임에 고전했다. 특히 카세린 협곡, 캐서린 패스에서 벌어진 전투는 참담한 패배로 기록된다. 미군은 병력 배치에 실패했고 일부 부대는 무너져 버렸다. 장비는 파괴되었고 포로는 수백 명에 달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단 하나 제1보병사단은 물러서지 않았다. 1943년 2월 21일 독일군의 공세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테리 앨런과 폴 로비네트 장군은 제벨 햄너에서 반격을 개시했다. 앨런은 직접 포병 사격을 유도하고 병력을 전방에 재배치하며 현장에서 지휘했다. 결과는 400명의 독일 및 이탈리아군 포로를 생포, 전선은 회복되었고 사기가 살아났다. 이 한 번의 반격이 북아프리카 전선 전체를 무너뜨릴 뻔한 위기를 막아냈다. 이후 앨런은 더 큰 시험대에 오른다. 엘 게타르 전투, 배텔 오브 엘 게타어. 1943년 3월 독일군은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기갑부대가 선두였고 미군의 참호는 위태로웠다. 3월 23일 독일 탱크가 사단 본부까지 접근했다. 참모들은 후퇴를 제안했다. 정석대로라면 지휘소를 옮기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테리 앨런의 대답은 전설로 남는다. 내가 후퇴하면 지옥에나 가라. 그리고 먼저 도망치는 놈은 내가 직접 쏴 죽이겠다. 그는 지휘소에서 나와 직접 전장을 바라봤다. 병사들은 이를 목격했다. 장군이 도망가지 않고 앞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전방부대의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전차 저지포와 포병이 반격에 나섰고 독일군의 공세는 막아냈다. 이 전투는 미군이 처음으로 독일정의 전차부대를 격퇴한 전투로 기록된다. 이후 미군 내부에서의 평가도 달라졌다. 더 이상 신병이 아니라 전장에서 검증된 부대가 된 것이다. 다음 무대는 시칠리아. 1943년 7월 10일 허스키 작전, 아퍼레이션 허스키으로 미군은 시칠리아 갈라, 젤라, 해안에 상륙한다. 해안은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의 방어선이 겹쳐 있었고 고지에서 포격이 쏟아졌다. 패튼 장군은 가장 위험한 해안에 제1보병사단을 투입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지역은 누가 맡아도 힘들다. 하지만 앨런의 부대라면 해낼 수 있다. 상륙 직후 독일군 헤르만 괴링 기갑사단이 반격을 개시한다. 전차는 해안으로 몰아치고 미군은 열린 평야에서 막아야 했다. 해군 한 포가 지원 사격을 하며 미군은 포격 속에서 전차를 막아냈다. 오마 브래들리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다른 부대였다면 해안선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빅 레드원은 버텼다. 전선은 유지되었고 연합군의 상륙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다. 브래들리와 아이젠하워는 앨런의 지휘 스타일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지나치게 병사들과 가까웠고 규율에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부대는 자신감 넘쳤지만 자만심도 컸고 때로는 규칙을 무시했다. 이른바 엘리트지만 문제 있는 부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943년 8월 7일 테리 앨런과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이아어 장군은 제1사단 지휘에서 해임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틀 뒤 타임지의 표지에 테리 앨런이 등장한다. 떠오르는 지휘관으로 찬사를 받으며 내부에서는 찍혀 있었고 대중은 칭송하고 있었다. 공식 이유는 규율 부족이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해임은 작전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브래들리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지휘 능력에 있어 테리 앨런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좋은 행정가는 아니었다. 아이젠하워도 인정했다. 효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기전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체했다. 그의 전술, 지도력, 병사와의 신뢰는 누구보다 탁월했다. 하지만 정치력, 형식, 이미지 관리에서 그는 불편한 존재였다. 모순. 테리 앨런은 모든 전투에서 이겼지만 조직 내부에선 졌다. 그는 영웅이었지만 불편한 영웅이었다. 1943년 10월 15일 테리드 라 메사 앨런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영광스러운 제1보병사단이 아니었다. 새로 창설된 부대 백사보병사단, 아직 한 번도 전투에 나가본 적 없는 신병들로 구성된 부대였다. 평균 연령은 22세, 대부분은 공장 노동자나 농장 일꾼 출신. 전투는커녕 진흙 속에서 구르는 경험도 없었다. 이 부대의 별명은 팀버울프, 팀버울브즈. 숲속의 늑대들. 많은 장교들이 이 부대를 이류라고 평가했다. 병력도, 장비도, 경험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앨런의 눈엔 달랐다. 그는 말했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다. 전사로. 앨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이 부대에 쏟아부었다. 목표는 하나였다. 야간 전투 전문 부대. 일반 미군 훈련 기준은 주당 전술 훈련 12시간. 그는 이 부대에 주 30시간 이상, 어떤 주는 35시간 이상 전술 훈련을 시켰다. 낮에는 정찰, 밤에는 침투, 어두운 숲속에서 나침반, 손신호, 기계 소음, 조용한 움직임만으로 모든 전술을 익혔다. 병사들은 불평했지만 그들은 달라지고 있었다. 6시간 연속 야간 훈련, 실탄을 사용하는 실전 시뮬레이션, 함께 걸으며 침묵 속에서 위치를 맞추고 기억만으로 이동했다. 그는 복잡한 명령을 싫어했다. 야간엔 단순함이 생명이다. 모든 병사는 각자의 역할과 신호, 비상 지점, 후퇴 경로까지 완벽히 외웠다. 동료들이 뭐라 했는지 아는가? 그 부대는 앨런에게 학대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만 신경 썼다. 이 훈련이 너희 목숨을 구할 거다. 1944년 여름, 백사사단은 유럽으로 출발했다. 병사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4년 10월 23일 팀버울프는 벨기에의 어두운 숲속에서 실전에 투입된다. 독일군은 그들을 신병이라 무시했다. 미국 신참부대다. 금방 무너질 거야. 그러나 그날 밤 독일 참호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소리가 없다. 조명이 없다. 경고음도 없다. 그림자처럼 움직인 병사들이 센트리를 제거하고 기관총 진지를 제압하고 사라진다. 독일군은 공포에 휩싸였다. 포탄을 쏴도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기관총은 허공에 탄환만 낭비했다. 미국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전선이 뚫리고 있었다. 독일군은 혼란에 빠졌다. 포로가 되어 잡힌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신병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 밤의 악마였어. 이 작전은 단 하루 밤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후 마르크강, 마억리버, 아헨, 아컨, 켈른, 컬론까지 이어진 모든 작전에서 팀버울프는 밤에 움직였다. 독일군은 수시로 이렇게 보고했다. 해가 지면 미국군이 어딘가 숲속에 있다. 전선은 긴장으로 조여졌다. 병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들은 밤마다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했다. 이건 단지 전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심리전의 완승이었다. 이들은 마침내 1945년 3월 5일
켈른, 컬론을 해방한다. 독일의 대도시 중 처음으로 함락된 곳. 그리고 3월 22일 라인강을 돌파. 독일 본토 깊숙이 진입한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 중 가장 충격적인 장소는 노르트하우젠, 노어트하우전. 백사사단과 제3기갑사단이 함께 도라미텔바우 강제수용소의 하위 캠프를 해방했을 때 병사들은 3,009가 넘는 시체와 750명의 생존자를 발견한다. 살아남은 이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많은 이들이 며칠 내로 사망했다. 이곳은 V2 로켓을 만들기 위해 유대인과 죄수들을 굶겨가며 강제 노역시키던 공장이었다. 테리 앨런은 명령한다. 사진을 찍어라. 모두 기록해라. 독일 시민들을 데려와 직접 보게 해라. 그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각인시켰다. 한편 이들의 전술은 적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쟁 후 독일군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백사보병사단은 야간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정예 부대이다. 일반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 독일의 선전 방송 진행자 엑시스 셀리는 이렇게 불평한다. 미국군은 야간 공격을 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런 말이야말로 최고의 칭찬 아니겠는가? 그들은 무섭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던 적이 드디어 공포를 말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테리 앨런은 이 부대를 단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장을 지배하는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다. 해임당했던 그 장군, 기회가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 이제 그는 가장 무시무시한 부대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1945년 봄, 라인강을 건넌 백사보병사단은 독일 중심부를 향해 돌진했다. 3월 26일 그들은 독일의 도시 하노버 인근에 도달했고 4월 11일 나치 강제수용소 중 하나인 노르트하우젠을 해방시켰다. 그로부터 보름 후 4월 26일 엘베강 근처에서 소련군과 접촉. 미군과 소련군이 독일을 양분하며 제3제국의 운명은 결정됐다. 전쟁은 끝났다. 앨런이 이끈 백사보병사단은 200일 이상 연속 전투에 참가하며 단 한 번도 주요 목표를 놓친 적 없었다. 전투력, 속도, 침투력, 모든 면에서 그들은 전장을 바꾼 부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테리 앨런은 중장, 루테넌트 제너럴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너무 거칠었고 너무 예측 불가능했으며 너무 솔직했다. 그는 규율보다는 결과를 중시했고 형식보다는 병사들의 신뢰를 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술을 너무 좋아했다. 전쟁 중 조지 마셜은 그에게 직접 편지를 쓴다. 앨런 장군, 최근 낮 시간 음주에 대한 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것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당신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는 용납된 문제아였다. 왜냐면 그는 결과로 말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조용히 군을 떠난다. 1946년 8월 31일 소장, 메이저 제너럴 계급으로 전역한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계급은 소장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책도 쓰지 않았고 회고록도 남기지 않았다. 텍사스 엘파소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았다.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지휘했던 남자는 이제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겸손했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엔 늘 전우들의 얼굴, 전장의 기억, 무너진 참호, 그리고 죽은 병사들이 있었다. 그는 늘 그런 말만 했다. 나는 그저 내 병사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싸웠을 뿐이야. 그리고 그에게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온다. 1967년 10월 17일 베트남 전쟁. 그의 외아들
테리드라 메사 앨런 주니어 중령이 제28보병연대 2대대를 지휘하며 작전에 투입된다. 장소는 리케이, 라이키 근처. 그는 아버지처럼 전방에 나가 직접 지휘했다. 그리고 엘자형 매복에 걸린다. 2개의 베트콩 대대가 일제 사격을 가했고 미군은 그 자리에서 60명 이상 전사했다. 앨런 주니어 중령은 복부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직접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다가 전사한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지휘하던 대대는 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지휘했던 같은 부대였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테리 앨런은 이미 79세였다. 심장병, 고혈압, 기억력 저하. 그의 몸은 이미 전쟁과 세월로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후 뇌졸중을 겪고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며 점점 쇠약해진다. 전투에서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했던 강인한 장군은 자신의 아들을 구할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1969년 9월 12일, 그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향년 81세로 사망한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아들 곁에 나란히 묻혔다. 포트 블리스 국립묘지. 그가 자라난 군기지, 그가 처음 말을 배웠고 총을 쐈던 그 땅에서 그는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를 한때 퇴학시켰던 웨스트포인트는 그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한다. 테리드라 메사 앨런 상, 최고의 군사지휘 능력을 보인 생도에게 수여됨. 가장 기준 밖이었던 학생은 가장 기준을 새로 만든 장군이 되었다. 그는 결코 군 전체를 지휘하진 않았다. 총참모장도 아니었고 전략사령부의 수장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2개의 부대, 2개의 세대, 2개의 대륙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하나의 진실을 보여줬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휘관이 병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테리 앨런은 상관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병사들에게는 살아남게 해주는 리더였다. 그리고 그를 상대했던 독일군조차 밤이 되면 그를 경계했고 그의 이름을 속삭이며 공포에 떨었다. 그는 군인도 전술가도 지도자도 넘어서 존경받는 전장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기억된다. 테리 앨런은 결코 육군 전체를 지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적군조차 경의를 표한 진짜 지휘관이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말고 다음 전장에서 다시 만납시다.